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경험 있으신가요? 제게는 바로 평범했던 어느 오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엌 가득 어머니의 한약 다리는 냄새가 씁쓸하게 퍼져나가던 바로 그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쩍 하고 세상이 갈라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의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쌉쌀한 약재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쾅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닦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찻상에 서류 뭉치를 내리친 채 서 계셨습니다. 어찌나 세게 내리쳤는지 서류 귀퉁이가 위로 말려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들인 대추 빛깔의 고운 외투를 입고 손목에는 제가 선물한 금팔찌를 차고 계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마치 불을 뿜는 것 같았죠. 윤지민, 너 이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 우리 아들 이제 시장님 댁따님이랑 결혼할 거니까.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으면 안 되지.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손을 닦던 행주가 그대로 들려 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 박민준이 침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사준 회색 캐주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차마 제 눈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죠. 지민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린 이제 사는 세상이 달라. 이혼하는 게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거야.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제가 그의 카드값을 막아주고 그의 여동생 취직 자리를 알아봐주고 심지어 박 여사님 손목에 빛나는 저 금팔찌마저도 작년 생신 때 제가 500만 원을 들여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찻상으로 다가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쌍방간 공동재산 없음. 윤지민은 모든 재산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 참으로 기가 막힌 계산이었습니다.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속셈이었죠. 그때 시누이 민서가 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며 제 명품 가방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성년의 날 선물로 주신 300만 원이 넘는 소중한 가방이었습니다. 새언니, 그냥 도장 찍어요. 이제 우리 오빠는 시장님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요. 언니가 오빠 옆에 있는 건 격에 안 맞잖아요. 그냥 좋게 물러나줘요. 저는 시누이 손에 들린 가방과 시어머니 손목에 금팔찌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싸우는 대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파란색 파일을 꺼내들었죠. 그 안에는 제 모든 혼전 재산증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석 구매 영수증, 그리고 작은 녹음기까지. 저는 파일을 찻상 위에 올려놓고 먼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 제가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산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 있어요. 두 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 집이라고요. 이혼하면 두 분은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짐 쌀 시간 사흘들이죠. 박 여사님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등본을 와락 낚아채려 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2년이나 살았는데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우리 민준이도 생활비를 냈는데 당연히 우리 아들 목도 있는 거지. 생활비라. 저는 차갑게 웃으며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집 생활비, 수도세, 전기세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갔어요. 민준 씨 월급은 자기 용돈으로 쓰기에도 빠듯했잖아요. 생활비 낼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이 내역서 들고
같이 은행 가서 확인해 볼까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딜, 날 말리지 마라. 박 여사님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번엔 제 손목의 옥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일 0만 원이 넘는 유품이었습니다. 그 옥팔찌는 내려놔야지. 그건 우리 집안의 가보란 말이다. 가보라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이고 여기 구매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재산절도 미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말하며 녹음기를 집어들어 스위치를 켰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두 분이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순순히 합의하지 않으시면 이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 전부 변호사에게 넘겨서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녹음기를 본 박 여사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우이도 슬그머니 제 명품 가방을 찻상 위에 내려놓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쳐 제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남편에게 쓱 밀었죠. 당신도 서명해. 그리고 기억해. 사흘 뒤에 이 집에서 나가. 그때까지 안 나가면 사람 불러서 당신들 짐 다 드러낼 테니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며 박 여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님이 아무 말도 안 차 그는 결국 펜을 들어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제 서류들을 다시 파란 파일에 챙겨 넣고 명품 가방과 보석함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목걸이와 귀걸이가 들어있는 소중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것일 풍경. 박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었고 신우이는 그 옆에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척 가벼워졌습니다. 나를 올가매던 이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후련한 일일 줄이야. 아파트 밖으로 나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전화를 끊고 손에 들린 파란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마치 잘한 결정이라고 이제 더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전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며칠 뒤 마침 어머니의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저는 거실 액자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막 끼워 넣은 참이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으신 사진 속 아버지는 참 온화하게 웃고 계셨죠. 그때 현관문에서 쿵, 쿵, 쿵 하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어머니는 침실에서 쉬고 계셨고 이사를 도와줬던 친구는 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설마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보니 역시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하던 날 입었던 그 회색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깃은 구겨지고 소매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이혼하던 날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간을 막아선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전 남편은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막아서자 그는 저를 거칠게 밀치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을 찻상 위로 던지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지민 씨,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집
나 신혼집으로 쓰게 해줘. 내가 시장님 따님이랑 결혼하는데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찻상으로 다가가 방금 놓아둔 아버지의 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파란 파일에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제 통장 거래 내역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집을 달라는 거죠? 이건 제가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산 집이고 여기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만 똑똑히 적혀 있어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전 남편은 등기부등본을 대충 넘겨보다가 찻상 위로 다시 던지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혼 전에 산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부부로 인연을 같이 살았잖아. 그럼 내 몫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크고 아깝대. 차라리 나한테 신혼집으로 주면 내가 장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좋잖아. 아깝다고요? 저는 제 통장 거래 내역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집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산 거예요. 3억 원 당신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깝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당신이 찾아뵙지 않아도 돼요. 제가 잘 모실 테니 신경 끄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직접 보세요. 작년 3월 15일 제가 전액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한 기록이에요. 은행 직인까지 찍혀 있죠. 못 믿겠으면 은행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돈이 내 혼전 재산이 맞는지. 전 남편의 시선이 거래 내역서에 닿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죠. 당신 혼전 재산이면 뭐 우리가 부부였는데 나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 내가 시장님 사위가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야. 지금 이 집을 나한테 주면 나중에 당신이 가게를 차리든 재취업을 하든 내가 다 알아봐 줄 수 있어. 도와준다고? 자신의 카드값도 나에게 갚아달라던 그가 떠올라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도와줘요? 그리고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어머니도 잘 모실 수 있으니까요. 부드러운 말이 통하지 않자 전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지민, 너 좋게 말할 때 들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네가 끝까지 집을 안 주면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깽판을 치겠다고. 네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전 남편 앞길도 안 터주는 나쁜 년이라고 소문 다 낼 거라고. 저는 그의 발악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침 우리 엄마도 예전에 그렇게 믿음직스럽다던 사위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아셔야죠. 아,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녹음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엄마 찾아가서 소란 피우면 이 녹음 파일 당신 어머니랑 당신 회사 상사한테 다 들려줄 거예요. 당신이 내 혼전 재산을 어떻게 뜯어내려 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 테니까. 녹음이라는 단어에 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허공만 휘저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고는 제 손의 휴대폰과 찻상 위의 서류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함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난동을 부릴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소파 위에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윤지민, 너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획 돌아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다 문틀에 부딪힐 뻔한 그는 꼴사납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에 찻상 위에 아버지 사진 액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액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덕분에 나만의 집이 있고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을 힘이 생긴 것이니까요. 저는 등기부등본과 거래 내역서를 다시 파란 파일에 넣고 침실 서랍에 잠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어머니께 드릴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침대가에 앉아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방금 그 사람 왔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 사람 집 달라고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제가 안 줬어요. 저한테는 등기부등본이랑 거래 내역서가 다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우리 집 꼭 지킬게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이제 자기를 지킬 줄도 알고 앞으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잘 모시고 내 삶을 멋지게 살아내겠다고. 나를 얕보고 계산했던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당신들 없이 나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제육볶음을 해드리려고 아파트 단지 아래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이웃인 박 아주머니를 만났죠.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지민 씨, 이혼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 지금 아주 괜찮아요. 앞으로 제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울 때 저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릴게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줄게. 아, 참. 어제 들으니까 지민 씨 전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더라. 아들이 시장님 댁따님이랑 결혼한다고. 지민 씨는 복도 없고 자기 아들한테는 과분한 여자였다고 말이야. 그런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대로 말하라고 하세요. 인생은 남보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죠. 박 아주머니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를 탐내는 걸 보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려 들 것이다. 미리 단단히 준비해야만 한다. 절대 그들의 뜻대로 되게 둘 수는 없다. 저는 집에 돌아와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을 열면 쓸 재고, 목록과 포장재들을 보관할 공간을 미리 마련해두기 위해서였죠. 친구와는 이미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좀 더 안정되면 단지 입구에 매물로 나온 작은 꽃집을 인수하기로. 며칠 뒤 오전 10시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여행 가방 속 명품 가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선물해 주신 것으로 평소에는 아껴두었다가 꽃집을 열면 멋지게 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똑똑하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도와주러 왔나 싶어 손을 닫고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뜻밖에도 시누이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였죠. 손에는 빈 캔버스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제가 전에 두고 간 옷 몇 개만 좀 가져갈게요. 작년 겨울에 입던 그 패딩. 기억나세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며칠 전 이사할 때 이미 다 챙겨갔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옷을 찾는다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작은 방에 있을 테니 직접 찾아봐. 그리고 어머니 쉬고 계시니까 조용히 하고. 신우이는 네 하고 대답하며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그녀의 눈이 소파 위에 놓인 제 가방, 명품 가방 2개가 들어있는 그 가방을 힐끗 훔쳐보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제 보석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뒤지는 듯한 소리였죠. 제가 이상하게 여겨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캔버스 가방은 들어올 때와 달리 불룩했고 그녀는 가방을 애써 등 뒤로 숨기며 걸었습니다. 옷은 찾았어? 제가 묻자 신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찾았어요, 새언니.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그녀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붙잡기라도 할까봐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소파 위에 명품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2개를 꺼내두었는데 지금은 왜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 저는 급히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역시나 아버지가 성년의 날 선물로 주셨던 검은색 명품 가방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신우이를 향해 소리치자 그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죠. 저는 달려가 그녀의 캔버스 가방 끈을 잡아챘습니다. 가방 지퍼가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던 탓에 와르르 소리를 내며 안에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제 검은색 명품 가방, 아버지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 그리고 그녀가 예전에 빌려갔다는 귀걸이까지.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제가 그녀의 손을 꽉 눌러 막았습니다. 내 물건 훔쳐서 도망가려고 했어? 훔친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발버둥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오빠가 가져가라고 해서 언니가 이제 안 쓴다고 나 먼저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걸이랑 귀걸이는 예전에 언니가 저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저는 차갑게 웃으며 파란 파일에서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구매 날짜, 금액, 구매자 이름까지 모든 것이 제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야. 나도 몇 번 안 들었는데 언제 내 오빠가 너한테 주라고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목걸이랑 귀걸이, 내가 언제 너한테 준다고 했어? 자꾸 거짓말하면 지금 당장 내 오빠 불러서 삼자 대면할 테니까. 전 남편에게 전화한다는 말에 신우이는 당황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이 가방이 너무 예뻐서 다른 뜻은 없었어요. 지금 바로 돌려드릴게요. 제발 오빠한테만은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잘못을 빈다고? 저는 그녀의 손을 놓고 바닥에 물건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명품 가방에 금속 장식이 긁혀 있고 진주 목걸이에 진주알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봐. 네가 훔쳐가려다 내 가방은 긁히고 목걸이는 망가졌어.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신우이는 망가진 가방과 목걸이를 보고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돈으로 물어드릴게요. 얼마든지 다 물어드릴게요. 얼마? 저는 휴대폰을 켜 쇼핑 앱에서 동일한 가방의 부품 수리 비용과
진주 목걸이 수리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가방 수리비 15만 원, 목걸이 수리비 10만 원, 합해서 25만 원이야. 지금 당장 계좌 이체해. 안 그러면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꺼냈지만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을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백수로 지내며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던 그녀에게 자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역시나 그녀는 울먹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새언니,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한테 돈 보내달라고 할게요. 기다려달라고? 예전에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나를 이혼으로 몰아가고 이제는 내 물건까지 훔치려던 그녀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 돼. 오늘 당장 갚아. 돈 없으면 지금 당장 내 엄마한테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해. 안 그러면 우리 같이 경찰서 가야 할 테니까.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박 여사님은 전화기 너머로 딸을 한참 나무라더니 마지못해 25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돈을 이체받은 후 신우이는 캔버스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거실 등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찍힌 25만 원입금 내역과 망가진 가방, 끊어진 목걸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는커녕 어서 빨리 내 힘으로 꽃집을 열어야겠다는 결심만 더욱 굳어졌습니다. 나만의 사업, 나만의 힘이 있어야만 나를 얕보고 계산하려는 이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가방과 목걸이를 수선집에 맡겼습니다. 수선이 끝나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했죠. 그리고 곧장 단지 입구에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과 인수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조림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지민아, 네가요 며칠 얼굴이 참 좋아졌다. 그 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밥 위에 생선살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꽃집도 열 거예요. 우리 생활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더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에게 당할 필요도 없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엄마는 우리 딸 믿어. 네가 뭘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민아, 너네 전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대. 네가 인색해서 딸한테 가방 하나 안 빌려주고 수리비까지 뜯어냈다고.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신경 안 써.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자기들이 찔린다는 증거지. 다음에 또 찾아와서 귀찮게 굴면 그땐 더 확실한 증거들로 상대해 줄 거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파란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각종 영수증, 그리고 오늘 신우이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둔 파일까지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든 저에게는 그에 맞설 증거와 힘이 있었습니다. 꽃집 인테리어를 마친 날, 저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세액자에 넣어 계산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동네 꽃집 앞에서 웃고 계신 사진이었죠. 이 가게는 아버지의 오랜 꿈을 이뤄드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개업 전날 친구가 와서 꽃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해바라기 한 다발을 안고 친구가 말했죠.
지민아, 내 꽃집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앞으로 매일 와서 꽃 구경해야지. 저는 장미가지를 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대신 공짜는 없어. 손님 응대하는 거 도와줘야 해. 다음 날 아침 8시, 개업이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가게 앞에 첫 번째 해바라기 다발을 내놓자마자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엄마한테 선물할 카네이션 한 송이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분홍색 카네이션 3송이를 골라 하늘색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해주고 단돈 1,000원만 받았습니다. 그날 장사는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10명 넘는 손님들이 다녀갔고 마감 후 계산해보니 재료비를 빼고도 30만 원 넘게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첫 수입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반달쯤 지나자 꽃집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박 아주머니가 채소 바구니를 들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지민 씨, 이야기 들었어? 어제 시장에서 내전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아들이 다음 달에 시장님 따님이랑 결혼한대.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고 최고급 호텔에서 한다더라. 웨딩카만 20대가 넘는다고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포장용 끈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매듭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참 화려하네요. 또 다른 말은 없던가요? 박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네가 복이 없어서 그런 좋은 남자 놓쳤다고 하더라. 네가 하는 이 작은 꽃집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해봐야 몇 푼이나 버냐고. 자기 며느리는 집에서 편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거라고 했어. 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하지만 괜찮아요. 제 가게가 작아도 여기서 버는 돈은 전부 제 땀으로 번 거예요. 마음 편히 쓸 수 있죠. 그 사람 결혼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박 아주머니를 보내고 계산대 뒤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저런 허풍까지 떨고 다니는구나. 나중에 감당할 자신은 있는 걸까?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편의 결혼 소식과 저를 험담하고 다니는 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결혼식은 언제래? 친구는 다음 달 18일 최고급 호텔에서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니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 호화로운 결혼식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꽃집에 새 백합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꽃뿌리를 다듬고 있을 때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번쩍이는 금박 봉투를 들고 작년에 제가 사들인 검은색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후진 가게에서 매일 시시한 풀떼기나 만지고 있으니 참 답답하게 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여사님은 금박 봉투에서 붉은색 청첩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탁 소리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달 18일 우리 민준이가 시장님 댁따님이랑 결혼한다. 특별히 너한테도 청첩장 주러 왔어. 진짜 좋은 날이 어떤 건지 너도 구경이라도 해보라고. 맨날 이런 데만 처박혀 있으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잖아. 저는
청첩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전 남편과 시장딸의 이름, 그리고 호텔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윤지민님을 귀한 자리에 모십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글자 하나하나에서 네가 얼마나 불행한지 똑똑히 보라는 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인 아주머니 한 분이 장미를 사러 들어오셨다가 박 여사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 지민 씨 친척이신가 봐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친척은요? 전 며느리예요. 우리 아들은 이제 시장님 사위가 되는데 결혼식 예산만 1억 5천이 넘어요. 어디 이 조그만 가게에서 푼돈 버는 얘랑 비교가 되겠어요? 단골 손님은 얼굴이 굳어 계산만 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결혼식이라 자기 카드값도 못 갚던 아들이 무슨 돈으로 분명 시장댁 돈을 노리고 벌이는 쇼일 것이다. 박 여사님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 속상한 거 알아. 하지만 어쩌겠니. 내 팔자가 그런 걸. 우리 민준이 너랑 살 때는 변변한 옷 한 벌 없었는데 이제 시장님 댁 사위가 됐으니 앞으로 헐헐 날아다닐 거야. 넌 그냥 네 운명을 받아들여. 저는 서랍에서 작년에 그녀에게 사준 외투와 금팔찌의 영수증 그리고 전 남편의 카드값을 대신 갚아준 내역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 외투 작년에 제가 200만 원 주고 사드린 거예요. 그 팔찌는 500만 원, 따님 원피스는 150만 원. 전부 제가 해드린 거죠. 아드님은 어머님께 변변한 선물 하나 한 적 없으면서 이제 시장님 댁에 장가 간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드님이 진 카드빚 5천만 원 제가 갚아준 건 기억하세요? 그 돈부터 갚고 큰 소리 치시죠. 박 여사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금팔찌를 소매 안으로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건 네가 좋아서 사준 거잖아. 그리고 우리 민준이는 이제 능력이 있으니 앞으로 더 좋은 거 사줄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무튼 청첩장은 전해줬으니 오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대신 오려거든 옷 좀 제대로 챙겨 입고 와. 거지같이 하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그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혼식에는 꼭 갈게요. 아주 단정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갈 테니 어머님 체면 깎일 일은 없을 겁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순순히 오겠다고 하자 오히려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자 그녀는 저를 한번 흘겨보고는 구두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 속 청첩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결혼식에 꼭 가야겠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다. 나 윤지민이 이혼하고도 얼마나 당당하게 잘 사는지 보여주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자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친구를 통해 아버지의 옛 부하 직원이셨던 이경남 부장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결혼하려는 시장님, 고진태 시장님이 과거에 아버지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요. 지민아, 걱정하지 마라. 고 시장님은 내 아버지의 은혜를 절대 잊을 분이 아니야. 내가 이미 시장님 비서에게 연락해서 네가 결혼식에 갈 거라고 귀띔해 두었다. 이경남 부장님의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결혼식은 저를 모욕하려던 그들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원피스를 한
한 벌 사고 싶었습니다. 자주 가던 옷가게에 들어서자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민 언니, 새로 들어온 원피스 있는데 한번 입어보실래요? 그녀가 추천해준 것은 진주 장식이 달린 우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막 나오려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윤지민 양 아니신가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경남 부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쇼핑을 나오셨다가 우연히 저를 보게 된 것이었죠. 이 부장님은 저를 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옷 참 잘 어울리는구나. 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예쁘다고 하셨을 게다. 그분은 늘 딸이 하얀 옷을 입는 게 천사 같다고 좋아하셨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부장님을 통해 아버지와 고진태 시장님의 과거 인연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십수년 전 고 시장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발벗고 나서 그의 결백을 증명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빌려주며 재기를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민아, 아무 걱정 말고 당당하게 결혼식에 가거라. 고 시장님은 네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챙겨가거라. 이게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될 테니. 이 부장님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헤어져 옷을 들고 백화점을 나오며 지갑 속 아버지의 사진과 이 부장님의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그들의 추악한 계산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새로 산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우연히 단골 손님이었던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신부인 고청원 씨의 이모였습니다. 어머, 지민 씨도 왔구나. 우리 조카 청원이가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저런 남자랑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잔뜩 치장한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어색한 턱시도를 빌려 입은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네가 감히 여길 올 줄은 몰랐네. 근데 그 옷은 뭐니? 꼭 상복 같잖아. 우리 아들 경사스러운 날에 재수 없게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고청원 씨의 이모인 아주머니가 나서려 했지만 저는 눈짓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건 제 손으로 끝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 돈 88만 원 주고 산 옷이에요. 비록 어머님처럼 남의 돈으로 치장한 것만은 못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네요. 그리고 결혼식의 기륭은 옷 색깔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로 정해지는 거 아닐까요? 남의 것을 탐내고 은인의 딸을 쫓아낸 사람들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전 남편의 카드값을 대신 갚아준 내역서 사진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사람 카드빚 5천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장님 사위가 된다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더군요. 과연 누가 누구 덕에 사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아주머니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이 사람 내 친구야.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아. 그때였습니다. 신부 고청원 씨가 아버지인 고진태 시장님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수하면서도 기품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박 여사님이 떠벌리던 사치스러운 아가씨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고 시장님 역시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에 가까웠죠. 박 여사님과 전 남편은 굽실거리며 그들에게 달려갔지만 고 시장님은 그들을 본체만체하고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테이블 쪽에 시선을 고정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 시장님은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사진에 꽂혀 있었죠. 그 사진, 잠시 볼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건네자 그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분이 그대의 아버님이시오?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은 윤건명입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알다마다 어떻게 있겠소? 고 시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건명 형님,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오. 당신이 바로 그분의 따님이셨구려. 이 말에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시장님을. 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고 시장님은 싸늘한 눈으로 박 여사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요. 윤 형님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오. 그런 은인의 따님을 당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굴었다는 말이오? 고 시장님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경남 부장님이 미리 보내두었던 박 여사님 가족이 저를 어떻게 협박하고 내쫓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고 시장님은 전 남편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자네가 적어도 인성은 바른 사람인 줄 알았네. 내 딸 청원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믿었지. 그런데 은인의 딸을 배신하고 심지어 우리 집안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꾀하려 들어? 자네 같은 사람은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없네. 신부 고청원 씨는 곁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 결혼 여기서 끝내요. 안 돼. 이 결혼 절대 못 물러. 박 여사님이 바닥에서 기어와 고청원 씨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고 시장님은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뒤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 양, 아버님의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되어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겪은 모든 부당한 일들 내가 책임지고 바로잡겠네. 저들이 자네에게 진 빚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주겠네. 고 시장님 부녀가 떠난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박 여사님 가족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다가와 전 남편에게 1억 800만 원에 달하는 결혼식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돈을 낼 리 없는 그들은 결국 호텔에서 쫓겨나고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눈부시게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정말 멋지게 살아갈 거예요. 그 후 제 꽃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특히 제 사연을 듣고 찾아와 결혼 전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손님들이 많아졌죠. 저는 꽃집 한편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등기 부등본,
거래 내역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녹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와서 전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공사장을 전전하고 있고, 박 여사님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고 있으며, 신우이는 식당에서도 쫓겨나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그들은 저에게 빚진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제 꽃집은 어느덧 2호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자매들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자는 결국 추락하게 마련이고,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그 누구보다 향기롭고 단단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